경제와 인간을 탐구하는 경제인문학 지식쇼 복카데미. 지난 시간에는 자유시장 체제를 주장했던 애덤 스미스와 고전학파, 그리고 대공황의 위기를 해결한 구세주 역할을 했던 케인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케인즈주의가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던 와중에 오일 쇼크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더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이 얘기가 길어서 결국 끊었네요, 우리가. 오일 쇼크라는 게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산유국들의 불만들이 많았어요. 중동 지역에서 기름을 캘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어디서 가지고 있냐 하면 뉴욕에 있는 일부 정유사 사무소에서 얼마를 캐서 얼마에 팔 건지를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 중동 지역 자기네들 땅 밑에 있는 것에 대한 가격을, 그리고 얼마나 킬지를 미국과 영국의 정유사들이 정한다? 상당히 불만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슬슬 이거를 미국과 영국의 정유사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니즈가 올라가고 있었었고요. 거기다가 마침 때마침 1970년대 초반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한 석유가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게 되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생겼던 사건이 오일 쇼크인데요. 이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일어났어요. 1973년도 그리고 또 한 번이 1979년도 두 차례 벌어집니다.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그런 전 세계 공장들이 다 난리가 났겠네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석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석탄이었고요. 그런데 세계대전 두 차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석유의 중요성이 더욱더 급부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을 주도로 해서 이제 전 세계 주요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유에 의존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석유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케인즈주의 또는 케인즈 학파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공황이랑 비슷하게 경기 침체니까 그럼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을 늘려라 이런 대안을 제시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대공황 때도 본인들이 대안을 제시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오일 쇼크 직후에도 케인즈주의의 여러 성향을 가진 학자들이 정부들로 하여금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라라는 그런 논조의 발언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했습니다. 결국 재정 지출이 확대된 국가들이 많아졌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경기 침체는 나아지지 않으면서 원래 경기 침체는 물가 하락과 함께 유발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됐던 것입니다. 더 이상 케인즈 학파들의 그런 주장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었네요. 왜 이전의 위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을까요? 네, 이것은 이번의 위기는 아주 특이하게 수요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일 쇼크는 에너지원이라는 중요 원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유발된 경기 침체였다라는 데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었는데 수요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내려졌던 처방전인 정부 지출을 늘려라 라고 하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부작용만 더 야기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케인즈주의 학파들이 대안이 제대로 설득력 있게 작용하지 않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계의 커다란 새로운 화두가 됐었고요. 거기다가 당시는 정치 체제가 또 냉전이 아주 치열하게 고도화되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지향하면서, 왜냐하면 공산 진영에서는 정부 개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그걸 지향하면서 정치 경제학적인 기조 이것도 같이 맞물려지면서 그때 등장했던 새로운 경제적인 학풍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그러면
뭐 고전학파, 뭐 케인즈 학파 같이 새로운 경제 학파가 그럼 탄생한 건가요? 사실 이제 경제 학파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정치 경제적인 기조,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 사상을 가진 학자들이 가장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논조를 가장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하는 뭐랄까요? 표현 문구가 있는데요. 샤워실의 바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샤워실에서 샤워할 때 온도가 너무 차갑다 하면 뜨거운 물을 올리려고 뜨거운 쪽으로 샤워국지를 확 돌리면 엄청 또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다시 왜 이렇게 뜨거워해서 차가운 물 쪽으로 확 돌려버리면 또 엄청 차가워지죠. 그러면 계속 뜨거운 물, 차가운 물로 계속 그 수도꼭지만 돌리다 보면 결국은 그 샤워실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적정 온도로 샤워를 못 하잖아요. 정부의 정책도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한 겁니다. 케인즈주의 학파들이 제시했던 정부가 개입해야 돼라고 했었을 때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개입해야 되는지 너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사실 그걸 정확하게 제시한 학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샤워실의 바보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죠. 신자유주의 경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경제학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방금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 표현도 바로 이분이 하셨는데요. 바로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분은 1912년 브루클린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동유럽계 유대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프리드먼은 그러니까 유대인 2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다른 경제학자들과 달리 유복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유대인의 성장 과정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의 반열에 오르긴 했는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경제학자가 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노벨상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내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결과가 됐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원래는 꿈이 보험 계리사였다고 합니다. 예. 혹시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증 시험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게 바로 보험 계리사예요. 이게 다 따려고 하면 그 10년 가까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고시도 1차, 2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몇 차에 걸쳐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한 해에 다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보험 계리사 준비를 하다가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경제학자가 됐는데 세상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또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바로 뭐냐면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들어보셨죠? 네. 예, 바로 이 말이 프리드먼이 자신의 책에 인용하면서부터 바로 이 말이 우리 애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경제학의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난한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독하게 이렇게 생활을 보낸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얻은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프리드먼은 시카고 대학의 전임 교수로 있으면서 또 미국의 경제연구소의 연구직으로 임명도 받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프리드먼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였고 케인즈주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경제학계를 크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 프리드먼이 런던의 한 강연에서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실업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정말 파격적인 소리였어요. 무슨 소리냐? 그동안 정부 지출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실업을 해결했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경제학계의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발언이 저한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1969년 런던에서 했던 이 강연 내용을 꼽는데요. 그런데 불과 4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의 주장이 굉장한 설득력을 갖게 되고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둘이 지금 뭐 여기 사과가 하나 있어요. 이 사과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 사과 가격이 올랐다. 쉽게 얘기해서 사과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0원이었던 것이 올해 1,500원이나 2,000원이 되면 물가가 올랐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프리드먼의 생각으로는 바로 인플레이션은 사과는 똑같은데 이 사과를 가치를 정하는 그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과 가격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라고 본 거예요.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사실상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먼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통화량 증가를 유발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이 우리가 실물 부분에서 거래하는 많은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국채를 또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율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자율 올라가면 민간에서 또 투자해야 되는데 망설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투자마저도 감소해서 결국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민간의 투자마저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인즈주의들이 얘기하는 이런 뭐랄까요 재정 정책이 실제 경제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오일 쇼크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바가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신자유주의 사상의 경제학자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프리드먼과 같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났겠죠.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고 이론적으로도 탄탄한 뒷받침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화적인 현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으로 통화주의 학파라고 후대에 지칭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로의 전환이에요. 다시 작은 정부를 더욱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정부 수입도 지출도 축소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이분들의 가장 큰 맥락이죠. 정부의 그런 수입을 줄인다면 감세를 하는 걸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요. 아니면 완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라든가 교육 등 정부가 원래 나서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뭐 미뤄 짐작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이것도 정부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역시도 유연화해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고용과 근로 상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을 가장 극대화해야 될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통화주의 학파의 어떤 이론과 여러 주장들이 실제 많은 국가 이반자들에게도 전이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에 마가렛 대처, 그 다음에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등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 이거해서 여러 정책들을 입안하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공공부문의 대규모 개혁을 단행했죠. 과거에 정부에서 했던 역할들을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고용시장도 대폭 유연하게 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었던 가장 근저의 이론적 뒷받침을 이 통화주의 학파의 학자들이 제공해 준 것이고요. 실제 어떻게 됐느냐? 물론 그 공공부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선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났더니 다시 세계 경제가 다시 커다란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일 쇼크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그럼 정부 역할의 축소로 결과적으로 안정화가 된 건가요? 네, 미국은 오일 쇼크 당시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했어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7%에서 13%까지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요즘 물가 상승률 보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요즘이 이례적인 겁니다. 이런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의 물가 상승률을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1979년엔 어떻게 했느냐? 재정 정책으로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했던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전설적인 연준 의장이 또 나타나죠. 이분이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경제에 새로운 한 획을 긋게 되는데요. 너무 단기간에 고강도 금리 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엄청난 고통을 주거든요. 이분이 당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는지 기억하시죠? 배우셨을 것 같은데. 20%대까지 올렸다고. 맞습니다. 20% 기준금리. 이게 요즘 법정 최고금리가 20%거든요. 기준금리가 20%면은 야, 저도 이제 뭐 상상이 안 가는데요. 기준금리를 하룻밤새 4%씩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찾아봤더니 토요일 밤에 학살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기업들은 파산하지, 실업자들은 연일 늘어나지, 경기 침체가 오히려 더 심화된 거예요. 자, 그런데 슬슬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렇게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율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폴 볼커의 살인적인 금리 인상이 물가를 잡는데 성공했다. 미국이 10년간 끌어왔던 이 고물가 기조가 드디어 해결됐다라는 표현을 그때 얻게 되죠. 그러면 볼커의 그런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 또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듣다 보니까 또 신자유주의 사상은 그런 고전학파적인 성향이랑도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데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사상 정도까지 왔더니 경제학이라는 고전학파 한 뿌리에서 시작된 게 반개로 여러 가지 과실들이 열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거 아니면 뭐 이론들이라는 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 고전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무조건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그런 점은 분명 고전학파와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전까지 또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장했던 케인즈학파의 굉장한 회의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런 회의론을 굉장한 합리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설명했다라는 것에 의거해서도 고전학파를 계승했다라는 점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봤고요. 그래서 이들을 또 새 고전학파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새 고전학파라고 하면 합리적 기대, 이거를 또 많이 들어봤는데요. 주어진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미래에 대해 예측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전공 수업 때 막 배웠는데 뭐 모두가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무슨 예측을 하는 걸 교수님이 예측을 한다는 사실을 제가 또 예측을 하고 그걸 또 교수님 예측해서 무한 반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뭐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고전학파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합리적 기대라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한번 빗대어 설명드리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정부가 이런 정책을 입안한 것인지 다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측된 상황에서 개인들은 이 정책이 입안되는 순간 당초 자신들이 하려던 경제적인 패턴을 다시 재수정하게 되겠죠. 아, 이러려고 한 거야? 그럼 난 이렇게 다시 입장을 바꿀래? 아니면 경제 활동을 바꿀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실제 시장에서 여러 경제 주체들이 실제 경제 활동의 패턴을 바꾸다 보니까 원래 정부가 당초 그 정책을 입안했었을 때 의도했던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만 날 수 있다라는 게 이 합리적 기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리적 기대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그런 고전학파를 계승한 면모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들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합리적 기대라는 이 개념을 현대 경제학에서 기본 가정으로 삼아서 널리 퍼뜨린 또 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로버트 루카스 교수입니다. 저도 한번 직접 뵌 적이 있는데요. 합리적 기대를 어떻게든 좀 말씀드려보면서 친한 척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끄덕이고 가버리셨어요.
자, 루카스 교수님에 대해서도 이 재미있는 일화들이 참 많아요. 시카고 대학교의 교수님인데 이 루카스 교수는 동료 교수와 피운 바람으로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하고 친한 척 안 해서 보복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시 루카스 교수님의 부인은 이혼 서류에 루카스가 7년 이내 로벨상을 수상할 경우 상금의 반을 달라고 거기에 쓰셨어요. 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분의 학문적 성과에 대해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인 부인조차도 의심을 안 했던 거예요. 경제학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금 중에 하나가 노벨상 상금이거든요. 그거의 반을 7년 이내에 받을 거면 절반을 달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자는 에이, 설마 7년 이내에 자신이 받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흔쾌히 그래 알았어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프라우드함, 이걸 직접 옆에서 직접 봤던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봤지? 내 와이프도 날 이 정도로 인정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줄게 라고 썼다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뭐 이건 누구 추측이 맞을지는 개인사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요. 자, 이만큼 이분은 학문적으로 이미 검증됐던 분이고요. 그런 뒤에 어떻게 됐느냐? 정확히 7년 뒤인 1995년 노벨상을 탔고요. 상금의 절반을 약속된 형태처럼 지급합니다. 합리적 기대를 루카스 교수가 퍼뜨렸지만 또 그거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 부인께서 입증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세고전 학파부터는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을 미시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아주 탄탄하게 수학적으로 검증한 그런 학파들이 바로 세고전 학파인데요. 모든 경제 논리를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라고 노력했던 학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즈 학파를 지향했던 많은 학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쪽에서 점점 학문이 고도화되고 정교화됐을 때 다른 쪽에서도 뭔가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케인즈 학파적인 이론에 합리적인 기대 그리고 미시적인 기초가 도입되면서 다시 케인즈 이론도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것을 새 케인즈 학파 또 새 케인즈 이론들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제학 전공하셨으니까 맨큐 교수님 아시죠? 맨큐의 경제학, 되게 제일 유명한 경제학 원론 서적이잖아요. 저도 입문할 때 이 책 한 권은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사실 뭐 6판, 7판 막 다 샀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경제학 원론은 요즘 교양 수업처럼 돼서 뭐 거의 대부분 듣던데요. 지금 화면에 맨큐 교수님과 제가 찍은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또 각별하게 또 친애하는 교수님이신데 몇 년에 한 번씩 꼭 볼 기회가 있어요. 이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맨큐 교수님이 바로 새 케인즈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큐 교수님도요, 새 케인즈 학파의 대표적인 이론들 몇 가지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메뉴 비용이라는 이론을 바로 맨큐 교수님이 증명해 내셨는데요. 식자재 가격이 한 1% 올랐다라고 하면 그게 내가 음식 만드는데 실질적인 비용이 1% 오른 것이니까 바로 그 음식 가격도 1% 올려받아야 내가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러면 음식 가격을 바로 1% 올리기 위해서는 메뉴판부터 인쇄 다시 하고 고쳐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가게들 거의 없잖아요. 바로 맨큐 교수님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입니다. 실제 어떤 유통 과정에서 또는 원자재 가격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내가 가격을 달리 부여해야 될 상황이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수반돼서 또 다른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우리가 넘겨보는 메뉴판도 바꿔야 되고 벽에 붙여놓은 메뉴판 가격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비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제에서는 이렇게 식자재 가격이 조금 변화됐다고 해서 그 음식 가격을 다 그때그때 바꾸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고전학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격은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에 부합해서 신축적으로 바로바로 대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가격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메뉴판 비용, 메뉴 비용이라고 지칭한 것이죠. 냉전과 그런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확산된 신자유주의 사상이 뭐 프리드먼의 통화주의나 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루카스 교수의 새고전학파를 탄생시키고 이에 맞서서 또 새 케인즈 학파까지 탄생시켰네요. 이렇게 보면 매번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당장은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이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좀 더 경제학이 정교하게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 학파들을 통해서 경제학이 또 세상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도 설명을 드렸고, 경제학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발달돼 왔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방금 마지막 설명드렸던 신자유주의 경제 학파들의 여러 주장들도 결국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경제적인 자유가 강조됐던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 경제가 큰 호황을 맞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호황 이면에는 또 한 가지의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또 다른 숙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어마어마한 빈부격차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의 불균등인데요. 감세로 인한 소득격차,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소득격차,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 이론이 더욱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규제를 철폐해서 자유롭게 그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시장이 발달하는 것을 정부가 그냥 그걸 좌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을 땐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큰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많아지게 됐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고민들이 또 야기되고 있죠. 규제를 철폐하고 그런 자유를 중시했던 신자유주의 사상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또 한계를 또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각종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그런 금융 개혁들이 이루어지면서 신자유주의 사상은 예전과 같은 위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 밀턴 프리드먼이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금융위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계셨다면 어떤 해답을 내놓았을지, 또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현재는 어떤 경제학파가 주류를 또 이루고 있나요? 다시 케인즈학파 중심으로 돌아간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경제학도 벌써 태동한 지 올해가 한 300주년이 돼요. 애덤 스미스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고전학파, 그리고 케인즈학파, 그리고 다시 새 고전학파, 새 케인즈학파, 뭐 통화주의,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경제의 여러 상황마다 거기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이 요즘은 병행되고 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급격히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거나 물가가 너무 급등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받을 고통도 받게 되거나,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차상위 소득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을 사람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당연히 타당성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땐 정부가 지금 이 복잡다기한 경제 현상 조목조목 곳곳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런 것은 당연히 시장이 좀 더 자유롭게 번성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좀 뒤로 빠지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요, 어느 학파의 한 내용만을 추종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가 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팔리시 믹스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믹스드 뭐 팔러시 이렇게도 부르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 정책을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2023년을 맞이해서 경제 상황이 또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한국은행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도 어떤 한 가지 학파의 이론을 추종하기보다는 우리 상황에 맞춤형 옷으로 다시 바꿔서 적용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그간 우리나라도 짧은 기간 안에 우리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키워드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개방 경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개방도 높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과거에 성공했던 정책들이 지금 그대로 성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의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이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복화데미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역사적 사건을 거치며 경제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위기를 겪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이론들이 탄생하여 오늘날의 경제학이 되었는지 쭉 다뤄봤는데요. 다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현실 경제를 가지고 우리 조사형님과 갑론을박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